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당신은 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나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1251년 어느 초여름, 페르시아의 도시 코냐는 여느 때처럼 무더운 햇살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잘랄 아딘 루미, 신학자이자 율법학자,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수백 명,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나의 설교는 경전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 내가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고독과 싸우고 있었다. 이 모든 외면의 명성과 지식이 어쩌면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신을 만나본 적은 없었다. 내 말은 공허했고 내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다. 샴스 타브리즈, 거지 같은 행색, 초췌한 얼굴, 누구의 인정도 받지 않는 이름 없는 방랑자. 그는 거침없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루미여, 너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구도 감히 내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나의 가면을 벗겨냈다. 그날 이후 샴스는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예법을 무시했고 형식 따위에 관심 없었으며 오직 진실만을 갈망하는 자였다. 나는 그와 밤새워 이야기했다. 신에 대해, 사랑에 대해, 죽음과 영혼의 깊이에 대해. 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사랑 없이 말하지 말라. 사랑 없이 신을 부르지 말라. 그의 말은 칼이었고 거울이었다. 나는 내 안의 어둠과 빛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체험이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있었다. 도시의 골목을 걷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침묵했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경전을 다시 읽게 만들었고 나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르쳤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신학자가 미쳤다. 위대한 루미가 광인에게 빠졌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는 서로를 통해 신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랑은 육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이 혼을 알아보는 것, 신과 신이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샴스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나는 무너졌다. 마치 내 영혼의 절반이 찢겨나간 것처럼 나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시장에서, 사원에서, 마차 뒤에서 그를 찾았다.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샴스여, 샴스여, 나의 거울이여. 당신 없이 나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떤 이는 그가 제자들에게 암살당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다. 나는 살아있는 죽음처럼 침묵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흔적으로, 그의 영혼을 부르며 신의 숨결을 느끼며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다. 루미여,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 안에 있다. 너의 말 안에, 시 안에, 침묵 속에. 그 후 나는 수천 편의 시를 썼다. 마스나비, 디완, 이샴스, 그리고 회전춤을 추는 메브라나 교단.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의 사랑, 그와 나눈 침묵의 진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이름 없는, 경계를 초월한, 세기를 넘어선 혼의 사랑이었다. 지금도 누군가 내 시를 읽고 눈을 감는다면 그대는 샴스를 만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 안의 신을 깨우는 사랑이다. 만남은 우연처럼 오지만 혼을 바꾸고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랑은 단 한 번만 와도 그 인생은 구원된다. 제목, 불멸의 연인에게 바치는 편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가졌으나 그 언어를 더는 들을 수 없던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사람들은 내가 천재였다고, 신의 손끝에서 내려온 음악가였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한낱 고독과 싸우는 평범한 인간의 고해였다. 나는 28배 나이에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메아리 같은 잡음, 음악을 만들던 피아노의 건반이 점점 멀어져 갔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사랑, 나의 삶, 나의 언어인 음악이 서서히 나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1804년 봄, 빈의 공기가 몹시 쌀쌀했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브룬스빅 백작의 저택 응접실에 서 있었다. 자그마한 음악회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귀가 점점 멀어지던 나에게는 고역이었지만 마지못해 수락했다. 나는 연주보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고 귀족들과의 형식적인 인사보다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편이 훨씬 편했다. 그때였다. 낮은 굽소리와 함께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요제핀의 브룬스빅. 그녀는 환하게 웃지도 과하게 장식된 치장을 하지도 않았다.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회색빛 드레스는 수수했다. 하지만 내 눈엔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에게 쏟아져 있는 듯 보였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악보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선생님, 피아노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바람에 일찍 내려왔어요.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는 그녀가 문 옆에 조용히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숨결이 내 뒤에서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나는 쇼팽도 모차르트도 아닌 내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어떤 선율을 꺼내 연주했다. 악보 없이
가슴으로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연주를 들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박수보다 진실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음악은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다녀온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아무도 나의 음악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주지 않았다. 나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사랑조차도 그녀는 단 한 곡을 듣고 알아차린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녀는 내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했지만 나는 곧 알았다. 그녀가 배운 것은 음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내가 가르친 것은 음악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였다. 산책을 하며 나무 그림자를 같이 밟고 책을 함께 읽다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느 날은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은 선생님이 웃어서 좋았어요. 나는 웃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 귀는 멀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내 가슴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햇살처럼 내게 왔다. 내가 잃어가던 모든 감각을 다시 깨워준 사람. 어떤 악보에도 기록할 수 없는 멜로디, 어떤 시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었다. 이름도 정체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 나는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아니, 올릴 수 없다. 그녀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나를 이해해준 단 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칭송하고 내 음악을 숭배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오직 그녀만이 내가 울음을 참기 위해 어깨를 들썩일 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귀족이었다. 사회적 지위, 부, 가문. 나는 평민이었다. 천안태생, 상처 입은 천재, 가난한 음악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다.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 증거는 내가 1812년 7월 6일과 7일에 걸쳐 쓴 그 유명한 편지 속에 담겨 있다. 나는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나의 불멸의 연인. 오 신이시여, 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없는가요? 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짧은 이별도 지옥 같고 영원한 이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읽을 수 없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 편지로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까봐. 사랑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고, 안고 싶지만 손을 놓아야만 하는 사람의 고통을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세상은 음악가 베토벤의 성공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그저 그녀 앞에서 울고 있던 한 남자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말없이 나를 보던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결국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안에 머물렀다. 내 심장, 내 선율, 내 작품 속에 숨 쉬었다. 나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피아노 앞에 앉았고
그녀를 떠올리며 교향곡을 쓰고 그녀를 꿈꾸며 그리운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녀를 잊지 못해 쓴 작품이 월광 소나타였고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이 비창 소나타가 되었으며 그녀와의 영혼의 합의를 꿈꾸며 탄생한 곡이 합창 교향곡이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그렇게 나는 노래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내 영혼의 자매이자 불멸의 연인이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논쟁한다. 줄리에타 귀차르디, 요제피네 브룬스빅, 아니면 테레제 브룬스빅. 하지만 나는 웃는다.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다. 그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의 고통 속에서도 귀를 막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빛이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사랑했지만 닿을 수 없었던 한 사람. 그녀는 내게 신의 침묵 속에서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음악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내 음악을 듣고 위로받는다면 그건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전해지지 못한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 사랑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평생을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기적이다. 제목. 나는 황제가 되어서도 너의 남편이었다. 나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다.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는 단지 한 명의 장군일 뿐이었다. 내게 황제의 옷도 프랑스의 왕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1795년 파리의 한 무도회.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귀족들은 춤을 추며 현실을 잊으려 했다. 나는 그 무도회에 마지못해 초대받아 갔고 그곳에서 조제핀 드 보아르네 그녀를 처음 보았다. 검은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미 세상을 다 본 사람의 눈빛처럼 깊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단 하나는 알아요.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라는 것.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나도 당신을 알아가면 되겠네요.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조제피는 두 아이를 둔 미망인이었고 나는 집안 배경도 부족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젊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불안함에 따스한 손을 얹었고 나는 그녀의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1796년 우리는 결혼했다. 그리고 나는 전쟁터로 향했다. 전장에서는 총성보다도 그녀의 편지가 더 나를 떨리게 했다. 나의 작은 나폴레옹. 그녀는 그렇게 나를 불렀다. 너 없는 세상은 너무 조용해서 슬픈 음악 같아요.
나는 밤마다 텐트 안에서 그녀의 편지를 수십 번씩 읽었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국과의 전쟁보다 더 힘든 싸움은 그녀 없이 견뎌야 하는 매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황제가 되었다. 1804년 나폴레옹 1세 프랑스의 황제.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었고 조제피는 황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딘가 슬펐다. 그녀가 내 곁에 있어야만 완전했던 나는 그녀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나는 왕조를 위해 후사를 생각해야 했다. 1810년 나는 그녀와 이혼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짜 삶을 위해 떠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의 조제핀이에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다. 조제핀, 너 없는 궁전은 무덤 같아. 황제의 옷은 따뜻하지 않아. 너의 품이 그립다. 그리고 1814년 엘바 섬으로 유배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던 나만의 가장 귀한 왕관이었다. 1815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황제였을 때보다 너의 남편이었을 때가 더 자랑스러웠다. 진짜 사랑은 권력보다 깊고 역사보다 오래 남는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다. 제목 그리움은 시간을 이긴다. 역사는 전쟁과 정복만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때때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만든다. 페르시아 제국이 절정을 누리던 기원전 5세기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전 세계를 떨게 하는 제왕이었다. 수백만 병사를 거느리고 그리스 원정을 감행했던 위대한 정복자. 그는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찬란한 황금빛 제국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오직 한 여인만을 품은 왕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메스트리스. 왕이 황태자 시절부터 곁에 두었던 부인이자 크세르크세스의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애정으로 결혼한 보기 드문 왕실 커플이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친구처럼 지낸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수많은 여인들의 접근을 물리쳤다. 심지어 왕실의 고위 관리들이 후궁을 늘려야 한다며 조언했지만 크세르크세스는 단호했다. 내 마음은 이미 제국 전체를 담고도 남을 만큼 큰 여인이 차지하고 있다. 왕은 전쟁터에서도 아메스트리스를 그리워했다. 그리스 원정 중에도 하루를 마치면 장막 안에서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별이 떨어지는 들판을 볼 때마다 당신의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병사들은 그가 전쟁보다 사랑에 더 깊이 빠져 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전쟁은 무자비했고 그 사랑을 시험했다. 그리스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돌아온 왕은 궁정 내 음모와 반란, 배신자들의 모함 속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왕의 사랑이 지나치다며 아메스트리스를 제거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왕비가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가짜 증거까지 조작됐다. 그때 크세르크세스는 침묵하지 않았다. 내가 제국의 왕이기 전에 나는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걸고 아메스트리스를 보호했다. 결국 음모는 밝혀졌고 왕은 그녀의 결백을 세상 앞에 증명했다. 그 후 왕은 더 이상 외국 공주와의 정치적 혼인을 추진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비판 속에서도 그는 단 하나의 왕비만을 두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병들어 눕자 아메스트리스는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약을 다리고 왕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그를 웃게 했다. 왕은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 제국을 다스릴 자격이 있었다고 믿네.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아메스트리스는 국모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용히 살았다. 그리고 매일 왕이 그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손때 묻은 그 편지는 말이 아닌 사랑이었다. 사랑이란 권력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 간다. 그리움과 믿음은 제국을 세우고도 남는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운명을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